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할 주제는 인생 100세 시대 삶의 변화와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언론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사고 방식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제 변화가 앞으로 생겨날 것인데,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내 자산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뭐 미래학자기도 했고, 피터 드러커 박사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미 와 있는 미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인간은 뭐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망자 급격히 막 확 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급격한 외부적인 사건이 있지 않으면 인구 증가의 변화 추세는 굉장히 점진적이고 느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뭐 또 젊은 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이런 이 미래의 일 중에서 인간이 미래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인구 통계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인구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매력과 구매 습관, 그리고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당연히 이제 구매력이나 구매 습관, 노동력이 영향을 미치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영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70대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장사하는 거랑 20대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장사하는 거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구매력이나 구매 습관도 변하게 되고 노동력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 통계의 변화는 미래에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76년도에 뭐 경영학 저널 잡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허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가 기고했던 글입니다. 앞으로 20년 내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는 돌발적인 전쟁이나 돌림병, 해성 충돌 등을 제외하면 경제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선진국, 다시 말해 일본, 유럽, 북미에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든다. 선진국들은 지금 국민이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25년간 선진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일어난 현상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신생아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모래성 것 같은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래성이 쌓아다가 갈 때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모래 한 알이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변화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아주 극적이고 거칠고 급격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그 인구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 속도도 빨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게 내년부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65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셨던 국제기구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정의가 65세인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가 넘어가는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나라가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세상은 계속 인구도 늘고
도시도 커지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 아이도 많이 낳고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어느 순간 되면 확 꺾이겠죠. 제가 모래성 말씀드렸었는데 마지막에 급격한 변화는 모래 하나로도 충분히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구간이 돼서 이제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제 펼쳐지는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인구 측면에서는 아마 내년도 뭐 일본의 경험을 보면 일본도 이제 초고령 사회 국민 5명당 1명이 65세인 세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그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도가 되면 2025년도가 되면 드디어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 인구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얼마만큼 많이 늘었냐면 2050년도부터는 65세 인구가 고령 인구가 매년 36만 명씩 증가를 해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고령자가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겁니다. 요즘도 이제 우리가 그 화장을 하게 되면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하게 되면 이게 옛날에 3일장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4일장, 5일장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좀 일상화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계속 노인 인구가 죽어가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과거에는 딱 이를테면은 뭐 초등학교 같은 것이 많아졌겠죠. 옛날에 뭐 60년대 이렇게 막 한 100만 명씩,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사람들이 뭐 특히 그 제일 유명한 게 58년 개띠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한 9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한 100만 명씩 태어나면은요. 그리고 뭐 71년생도 한 100만 명이고 해서 우리가 58년 개띠부터 71년생까지 한 20년 한 73년생, 74년, 한 20년 가까이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이 현재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1,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58년 개띠 분들이 이제 65세에 이제 진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향후 20년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간의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계속 매년 거의 100만 명씩 65세 인구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죽음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저희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면 65세 이상과 2050년까지 늘어나고 계속 그 위에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건강보험료 같은 거 많이 인상하고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만들이 많으시죠. 뭐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는 여러분들 뭐 30대, 40대, 50대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만 쓰는 거고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65세부터 75세까지를 정기 고령기라고 그러고 75세 이후로 우리가 후기 고령기라고 그럽니다. 후기 고령기 때 75세 이후에 내가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씁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58년 개띠 분들이 지금 배운 세대, 맨 앞 세대가 사실 이제 55년생부터인데 55년생 배운 세대 시작하셨던 분들이 55년생 분들이 지금 아직 75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75세가 돼서 계속 매년 75세 인구가 거의 뭐 90만 명씩, 100만 명씩 늘어나서 병원비를 평생 동안 쓸 병원비의 절반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의 삶의 사고방식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 강조 드리려고 제가 자꾸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삶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거는 빼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건강보험 제도라든가 연금 제도라든가 정부 복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건 이제 복지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이 방송 나와서 이제 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들은 어떤
어떤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쓰는 표현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장수 리스크입니다. 장수 리스크. 장수 리스크라는 게 이게 경제학자들마다 개념자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두 가지예요. 당연히 장수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냐? 비용이 증가합니다. 왜? 오래 살면 당연히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내가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 증가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시점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어떤 분들은 뭐 자살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죽음의 시점은 인간은 태어나는 것과 죽는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막 죽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은퇴 파산입니다. 은퇴 파산.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과거에는 그리고 그런 은퇴 파산이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돈이 없더라도 자녀들을 좀 많이 낳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효도 시스템에 의해서 은퇴 파산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베이비붐 세대라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뭐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마처 세대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모님 부양하고 처음으로 내가 자녀들한테 부양을 안 받는 첫 세대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배움 세대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자원을 자식들의 교육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의 자녀들이 사회에 등장할 때는 저성장 사회가 됩니다.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좋은 일자리를 평균적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평균적으로 그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자기 부모 세대보다 돈을 적게 버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움 세대라는 분들도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이들마다 다 재산도 편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세대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배움 세대라는 분들은 한국 경제 고성장의 과실을 젊어서 향유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마처 세대가 된 거예요. 마처 세대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식의 효도에 기반한 부양 시스템은 이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더더욱이나 내가 이런 장수 리스크를 오래 사는 위험을 대비해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장수 리스크가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병이 씨 오래 사는 거죠. 병이 씨 오래 사는 거. 유병장수. 그러니까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세 번째가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여러분들 유병장수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75세 이후에 내가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는 가입하신 보험을 여러분들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몰라 이러시는 분들은 보험 담화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 오는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내 보험을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보장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보십시오. 옛날에 나왔던 보험 상품들이 보장 기간이 거의 70세, 80세 만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 여성 기준으로 따지면 40대 여성분들은 한 절반 정도 90까지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수명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안타까운 그 아이들부터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봐야 되는 건 기대 여명 같은 개념인데 기대 여명은 어떤 거냐면 뭐 이를테면 제가 나이가 50살이라고 그러면 현재 50살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냐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5세 후기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건강상의 비용을 내가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는 게 기본이고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럴 땐 내가 이거를 했지 즉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거는 보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장성 보험을 내가 보장 기간이 뭐 90세, 100세까지 될 수 있도록 옛날 걸 해약하지 마시고 옛날 상품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내가 소액이라도 기존의 그 보장 기간이 부족한 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국가에서도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는데 건강검진을 꼭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건강검진이 운동에 못지않게 그 사람의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국가건강검진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무업장수인데 그러니까 일 없이 오래 사는 건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일이라는 게 그냥 뭐 일을 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가족 관계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가족 관계의 변화가 그러니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변화냐?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 지금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건 우리 일본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동아시아 유교적 전통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 국가는 그 산화 제한 운동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산화 제한 운동을 했던 나라고 또 사실 그 문화적인 이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가족 관계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현재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너튜브나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 은퇴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노후의 뭐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관계와 관계 변화와 일이 왜 맞물려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 보통 일반적인 경우 뭐 요즘은 거의 다 맞벌이가 대세지만 뭐 제 좀 선배님들만 하더라도 뭐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그 일단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고 그 남편은 이제 계속 경제 활동하는 이런 분업 맞벌이가 아닌 이런 가정 내 분업 구조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퇴직하고 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백홈이죠. 남자의 퇴직은 컴백홈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자 아내들은 남편이 퇴직하면 이제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부터의 이제 해방을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 뭐 삼식이 남편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삼식이 말도 남편이 나오고 뭐 그래서 집에서 밥 3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내가 외출할 때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뭐 영화나 이런 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OTT 서비스 하는 곳에 가면 이 끝난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말로 이제 오아떼 히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퇴직한 남편이 재취업을 하면서 그 투자했다 돈을 다 날리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기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주제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한번 보시면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퇴직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부부 둘이 가장 오래 사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60세에 은퇴해서 90까지 살면 부부가 30년 살아야 됩니다. 뭐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야 뭐 매일매일은 좋겠지만 이게 집에서만 30년 있어가지고 이 삶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만 있게 되면 가족 관계도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퇴직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남자와 여자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딱 퇴직을 하게 되면 남자들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수직적 인간관계에 익숙합니다. 형님 아우, 뭐, 그 다음에 뭐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스갯소리죠. 그런 얘기 하는데 한 30명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 식당에 몰아놓고서 술이랑 뭐 소주랑 맥주 몇 박스 주고 얘기하고 나오면 남자들은 한 2-3시간 후에 큰형님부터 막내까지 딱 순서 정해서 나옵니다. 인간관계가. 근데 여성들은 그렇죠. 여성들은 굉장히 수평적이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 동창이었던 그 같은 반에서 만난 학부모 모임이 애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이어집니다. 남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들끼리 애들 다 대학 갈 때 같이 그들끼리 해외여행도 간답니다. 남자들은 그런 관계를 만들 수가. 남자들은 거의 다 자기 인간관계가 특히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게 거의 자기 인간관계의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퇴직한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드라마틱하게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인간관계의 단절에 대한 그 충격이 남자들은 굉장히 크고 여자들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굉장히 슬픈 이것도 영화인데, 이 감독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기암에 걸린 과정을 찍은 영화예요. 아버님이 사실 죽어가는 과정을. 예, 죽어가는 과정을 찍는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슬프다고 그래가지고 극장 가서 보는데 너무 유쾌하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엔딩 노트란 걸 써가지고, 이게 버킷리스트죠.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 쫙 쓰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뭐 밝고 되게 재밌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슬프다고 들었는데 너무 뭐 괜찮아서, 근데 마지막에 딱 가면,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의 장면을 이제 찍지는 않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시골에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노모가 살아 계신 거예요. 90이 넘은. 그 아버지는 이를테면 의사셨는데, 할아버지는 의사셨는데 치매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일본은 치매란 표현도 안 써, 인지증이라고 하거든요. 인지증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노모가 90에서 혼자 정정하게 다 일상생활 하세요. 밥도 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는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전화를 합니다. 시골에 계신 노모한테 아버지가. 할머니가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 마마상 엄마 미안해. 먼저 죽어서. 이런 풍경이 이제는 일상화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성들은 오래 살거든요. 남성들보다 오래 살고. 그러면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붕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 근데 자식이 먼저 죽이면 참척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척이란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참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거죠. 이게 뭐 젖은 낙엽 쪽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참 신조어를 잘 만들어요. 신조어를 참 잘 만들고, 저도 과거에 기자 생활을 했었지만 이렇게 일본 잡지 같은 거 보게 되면 참 그 말을 잘 만들어요. 이 젖은 낙엽적이라는 게 뭐냐면, 적는 퇴직 후 일벌레였던 남편이 집에서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서 비에 젖은 낙엽처럼 아내한테 딱 붙어갖고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퇴직 전에 뭐 요리 같은 것도 배워라.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게 다시 이제 다 배경이 이 퇴직 후의 부부 관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인간관계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되게 잘 만들어요. 뭐 체크리스트 그래가지고 뭐 일본 잡지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깨우지 않아도 혼자서 일어난다, 스스로 이불을 펴고 갠다, 청소기 사용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 일본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그 중년 여성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뭐 두통도 호소하고 뭐 우울증도 호소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의사가 상담을 해보는데 특별한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근데 가만히 공통점을 관찰해 보니까 그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은퇴 남편 증후군입니다. 우리나라 화병이란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병. 그런 것처럼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것도 새로 생겨나는 신조어지만 새로운 정신병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화병처럼. 화병이 공식 명칭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사실 오래 일하는 겁니다. 내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득이 많든 적든 꾸준히 오래 일하는 거. 그리고 그 허드렛 일에 대한 체면을 버리고. 근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체면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뭐 대기업체 임원하신 분들도 택배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노인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투자연금센터에서 퇴직 후 일자리를 잘 구하셨던 분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보통 두 가지 정도 갖고 계세요.
이분들이 좀 일찍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준비하면은 준비가 안 돼요. 늦어도 50대 초반, 50엔 50 정도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두 번째,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이거를 잘 갖고,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 네트워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찍 준비하고,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주특기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게 세 가지가 합해지신 분들이 재취업이 잘 돼요.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 오래 일을 하는 거면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 관계의 갈등 요소를 확실히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재무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얼마라도 벌면, 내가 돈을 안 벌면 기존에 있는 돈을 뺏어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돈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돈을 조금만 뺏어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뭐냐면은 이 버는 수입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굉장히 늦출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 그 일을 오랫동안 하는 거고, 그럼 이건 전문가들 언제까지 일하냐? 뭐 평생 현역으로 있으면 제일 좋겠죠. 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정기고령제까지 75세까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무전 장소죠. 돈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연금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내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을 오랜 동안 젊어서부터 가입하는 연금 제도 같은 걸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딱 자산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활비를. 주택연금 같은 거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한동안 우리나라 퇴직하시는 분들이 꿈꿔왔던 게 전부 다 임대사업자입니다. 또박또 월세 받는 거. 근데 요즘은 굉장히 월세도 어려워졌죠. 월세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과거 같은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도 그죠. 주식 배당금도 그런 것이고,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도 마찬가지고, 일단 리츠라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서울이나 주요 도시에 있는 큰 대형 오피스 건물사 이런 부동산 펀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요즘 한 5, 6%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일종의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 같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오래 일하고 그 다음에 연금과 같은 자산을 미리 준비해서 현금을 만들고, 아니면 주택연금 같은 자산을 이용해서 기존 자산을 이용해서 현금 만들고, 네 번째 내가 그런 투자처를 그렇게 나한테 이자나 배당이나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자산을 내가 소유하고, 이렇게 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얼마가 필요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금액적으로 얼마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내가 매월 생활비를 얼마를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돈에 대한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자산 중심, 얼마 벌었어 해서 현금 흐름 중심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봐야 된다. 30억짜리 아파트 산다. 20억짜리 아파트 산다. 근데 현금이 1억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팔고 갈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런 게. 쉽게 생각해서 30억짜리 집 사면 팔고서 좀 싼 데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집에 살면서 느꼈던 뭐라고 그러나요? 만족감?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산다라는 나쁘게 우월감? 이런 거를 내려놓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비싼 아파트 살면서 캐시가 많지 않아요, 현금이.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산 중심의 설계에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으시면 집부터 한번 목록을 쭉 만들어서 은행 예금부터 뭐 주식이나 이런 펀드 같은 거 다 목록을 만드셔서 과연 이 자산에서 내가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점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투자만 할 때는 직장생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월급에서 계속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 변동성 리스크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동성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자산 배분을 한다든가,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서 변동성 리스크를 해야 되는데 이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변동성 리스크 플러스 돈이 떨어지면 은퇴 파산 리스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익률에서 우리 변동성 리스크 핵심은 수익률이거든요.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률도 없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건데 이 나중에 되면 이 시퀀스 리스크라는데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순서 리스크예요. 순서요. 순서가 어떤 거냐? 퇴직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빼내느냐의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퇴직 이후에 한 5년 정도의 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재산이 만약에 이제 확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와 여기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은퇴한 시기에 5년이 퇴직 이후에 5년의 수익률이 향후 내 은퇴 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절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현금 흐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은퇴 파산 리스크에 내가 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은퇴 초기에 자금을 인출할 때 초창기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노후 재무 설계를 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 뭐 부동산 임대료, 은행 이자, 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연금과 같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 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층 연금은 기본으로 하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 계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 상품들을 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 세 가지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내 수입의 9%를 떼어갑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뭐냐면은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또 절반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후가 아니라 세전 소득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0.09를 해보십시오. 이게 매년 사실은 나의 미래의 현금을 만들어서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은 퇴직금이죠. 과거에는 퇴직연금은 한 달치 월급, 그러니까 12분의 1이죠. 내 전체 연봉의 12분의 1이 매년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900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75만 원치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매년 900만 원이 쌓이는 겁니다.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까지. 물론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1,800만 원까지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900만 원까지 일단 넣고 세액공제 받는 연말정산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실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한도 900만 원. 이거 900만 원. 그 다음에 내 연봉에서 국민연금 8%. 그 다음에 매년 내 월급에서 12분의 1. 이게 매년 쌓이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뭐 한 10년, 20년, 특히 뭐 젊은 세대들은 한 30년 하게 되면 사실은 연금만 갖고도 상당한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 애들은 연금 백만장자라고 그래가지고 퇴직할 때 연금을 우리 돈으로 한 10억, 3억 이 정도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뭐냐? 젊어서부터 퇴직연금 계좌에다 계속 투자를 한 겁니다. 내 급여에서. 그래서 투자하고 미국도 국민연금 있으니까요. 그런 거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이 연금 백만장자가 돼서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 확보하는 거죠. 이거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70 내지 80%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 참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비용 사회가 됩니다. 이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요.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에서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그 한국은행도 굉장히 금리 정책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부채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냐면 처음에 막 부채를 일으켜서 막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붐업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이렇게 그 구간이 지나버리면 또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지금 후자로 와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받아 계속 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담보대출 받아서 소비를 계속 줄이게 되면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값은 오르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큰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걸 해왔지만 뭐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뭐 제가 이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대안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그 현금 흐름을 노후에 만들어내는 게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꽤 비용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이 대출이거든요, 일종의.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조달하는 건 내 집에 살면서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어도 그 승계가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다 승계가 되는데 주택연금 이 대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코스트가 되게 높은 상품인데 이 주택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장수 리스크에서 말씀드릴 때 장수 리스크는 두 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언제 죽음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주택연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산군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연금, 세 번째 보험회사의 종신연금. 근데 보험회사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낮죠, 단점이. 근데 이 주택연금은 내 집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사망 시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이제 내가 현금으로 포트폴리오 짤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집이 제 재산의 대다수인 경우에는. 네 번째, 뭐 오래 일해서 이제 인적 자원,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젊어서는 한 직장에 다녀서 돈을 딱 버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여기서 일도 이렇게 좀 하고 연금도 조금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투자도 주식 투자도 배당금도 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냐면은 현금에 나오는 자산을 여러 개로 내 일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나가는 형태로 살아야 됩니다. 즉 현금으로 중심의 포트폴리오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미래의 지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 이제 운용하면서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 젊어서는 투자만 하고 내가 생활비는 월급을 해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있는 돈도 운용하면서 그 돈도 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거 공식입니다. 이거는 뭐 일본의 전문가나 미국의 전문가나 어떤 나라의 전문가나 돈을 내가 이제 좀 많이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 노후 설계의 세 번째 원칙은 최대한 늦게 돈을 빼자. 늦게 뺄수록 무조건 좋다. 두 번째, 후기고령기 75세 이후 전까지는 체면을 버리고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투자의 시간이 우리가 이제 시간 지평이라고 그러는데 엄연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아니라 투자의 시간 지평입니다. 시간 지평을 길게 보자는 겁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래 살고 또 투자기가 또 역으로 보기엔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최대한 늦게 인출하고 75세까지는 어떻게든 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을 넓혀서 늦게 인출해서 운용 기간을 길게 하면 그게 또 나중에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운용하면서 인출한다라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고령화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그 장수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그 장수 리스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건강상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험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와 일의 문제에 있어서 왜 오래 일하는 것이 굉장히 노후에 좋은 준비가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우리가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현금흐름 중심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죠. 과거처럼 재산이 얼마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말라버리면 바로 은퇴 파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 운용하는 사고방식을 바꾸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리고 운용하면서 인출해 나가는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종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자산 운용법으로 좀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얘기 드려도 고맙고 여러분들께서 사실 노후 준비는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재산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완벽한 공식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어도 제 생각에는 나이 한 50 정도가 되면 내 재산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일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사회란 말도 그렇죠. 이 고령화 선배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만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 방송 보시면서 뭐 혹시 제 말씀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에서 빨리 내가 한번 노후 준비를 해보자. 계획을 세워보고 고민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뭐 개인적으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